자, 안녕하세요. 이번 주 우리 건강 소비자 행동론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이 태도 가지고 다루게 되는데 우선 오늘 1부, 2부로 해가지고 조금 양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도 관련된 거, 그래서 태도의 형성. 일단 1부에는 태도 형성을 갖다가 좀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요. 2부에서는 태도의 변화, 태도가 과연 변화되는가, 변화되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래서 두 가지를 해가지고 오늘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태도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안 평가를 내릴 때 신념, 태도, 의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신념, 태도, 의도, 이것이 바로 이제 크게는 태도라는 거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다라는 거죠.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다. 즉 대안 평가를 내리게 돼서 이 태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안 평가를 내려서 태도가 형성이 되면 태도의 형성으로 인해서 뭐 한다? 구매를 간다라는 거죠. 구매를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이때 태도가 형성되는 위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도가 갖고 있는 그 위치상 어떤 위치인지를 아시겠나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대안을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정보 정보에서 대안을 평가를 내려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신념, 태도, 의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태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것 자체가 이제 구매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매 후 평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의 한 파트로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또한 결국에는 뭐죠? 대안이라든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은 뭐냐면, 태도의 개념을 좀 파헤쳐보고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태도의 특성, 어떤 태도 이해, 그렇죠? 태도가 가지고 기능들이 있겠죠. 태도가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 태도와 구매 행동의 어떤 관계는, 상관관계는 과연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구매와 상관관계가 있어야지만 태도가 우리가 연구하는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것들의 어떤 모델들을 좀 보게 되고, 여기에 연관시켜서 마케팅 전략까지도 한번 사례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에서 갖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보면 그루밍족이라 그러죠. 예전에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었었던 남성이 이렇게 피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여러분들 20년 30년, 그러니까 제가 20대 30대 때는 정말 꿈도 꾸지 않았던, 기껏해야 스킨 하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던 건데, 지금은 이렇게 산소 남성 비율이 25%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더군다나 가장 간단하게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 저 또한 마찬가지로 가끔씩은 미용실에 가서도, 제가 20대 30대 40대 30대까지만 해더라도 전혀 미용실은 무조건 여성이 가는 곳, 이발소는 남자가 가는 곳 딱 정해졌었거든요. 이걸 깨지 않았거든요. 이거 완전 무너진 지 벌써 오래됐고, 유니섹스란 말도 벌써 나온 지도 오래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것은 뭐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결국에는 남성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태도가 변화하고 있었다는 거죠. 변화가 되고 있는 태도. 미용실이라든가 이렇게 스파, 피부 미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호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태도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 라틴어에서 맨 처음에 자세라든가 신체적 모양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가 지색이 되었다가 17세기에 사회과학 연구 대상에 그 행동을 설명한 하나의 매개 요소로서, 행동을 설명하는 매개 요소로서 살짝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언제? 17세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몇몇 학자들이 써놨어요. 한번 한두 개만 읽어볼게요. 어떠한 대상에 대해 지속적인 거죠. 호의적이고 혹은 비의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학습된 선유 경향이다. 여기서 선유 경향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런드예요. 배운 거예요. 배운 거라는 거죠. 학습이 된 겁니다.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미리 어떤 선입견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 선입견과 같은 어떤 자세예요. 태도. 미리 배워서,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자세가 미리 만들어진 거야.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학자는 좋은가 싫은 어떤 감정의 어떤 평가들, 긍정적 부정적인 어떤 그런 감정들, 즉 뭐냐, 태도란 뭐냐,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의적이냐 비호의적이냐 호불호가 갈려져 있다는 그건 벌써 결정이 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이 개념이라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은 좀 보시면 되면서 이 태도 자체가 어떤 반응하는 그 상태잖아요. 그래서 태도가 선호도, 감정의 평가, 감정에 대한 평가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감정 평가한 거예요. 감정에 대한 평가. 근데 이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태도를 연구하는 이런 감정 평가라고 할 수 있는 태도를 갖다 연구하는 목적은 뭐냐? 소비자의 태도를 변화시키면 좋겠죠. 혹은 소비자 그 변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 완전히 그 VVIP를 중에 완전 강화시키는 그 소비자의 태도를 변화를 시키거나 아예 강화시켜서 구매 행동을 꾸준히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가 태도를 연구하는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태도에 그 영향을 미치는 그 요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네 가지인데 문화죠, 문화. 내가 속해져 있는 문화. 문화라는 건 뭐야? 삶이 녹아져 내려 있다라고 하죠. 삶이 녹아져 내린 것이 하나의 문화로서,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해서 관습, 이런 것들을 갖다 얘기하잖아. 관습, 어떤 전통, 그 사회가 그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이니까 당연히 그 원어브댐으로서 어떤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살게 된다면 어떤 나의 성격이라든가 행동, 어떤 신념 이런 걸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 결국엔 당연히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내가 호의적이냐 비호의적이냐. 저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느끼진 거는 저도 웬만한 건 먹을 건 다 먹고 맛있게 먹고도 하지만 말고기라든가 원숭이 고기 막 이런 거는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혐오스럽게 느끼지만 또 어느 나라는 상당히 그걸 진미로 또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거 잘 못 먹어요. 혐오스럽게 생각하거든. 그렇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상당히 진미로서 느껴요. 이게 바로 그 문화의 차이 때문에 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대상에 호불호가 갈리게 되기 때문에 즉 그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 집단의 어떤 성원 자격이라든가 이 성원 자격이라는 게 뭐예요? 정회원이냐 부회원이냐 뭐 임원이냐 회장이냐 그렇겠죠. 평의원이냐 뭐 이런 것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뭐예요? 규범 우리가 규범 배우잖아요. 그 조직의 그 집단의 규범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레퍼런스라고 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걸 배우게 되겠죠. 이러한 것을 배우게 된다면 결국엔 뭐예요? 내가 대상에 대해서 나의 태도가 학습을 하는 거죠. 결국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 집단의 사람으로서 원오브 댐으로서 어떻게 한다?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를 나도 학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내가 어떤 회원의 자격으로서 하게 된 거죠. 또한 그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의 영향 엄청나게 좋죠. 대부분이 이런 일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종교의 활동을 하는 거 보면 대부분이 모태 신앙이라서 부모님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릴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 거 그게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바꾸는 일이 별로 없죠. 그게 가족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종교에 의해서 나의 신념 뭐 이런 게 다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의 태도도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가족의 영향.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점점 커가면서 속해지는 중고 집단들, 동료들이 같이 서로 지켜야 되는 어떤 공통되는 규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동호회가 됐던. 그러면 나는 그걸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러다가 또 가끔씩은 상충이 돼서, 어떤 동호회 집단에, 중고 집단에 내가 들어갔는데, 나랑 그게 상충이 되면 결국엔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찰 이렇게 빚기도 하지만 어찌 됐건 간에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 문화, 어떤 집단의 성원의 자격, 그다음에 가족이라든가 중고 집단 같은 동료 집단에 의해서 이렇게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태도 구성 요소입니다. 이 태도 구성 요소는 예전과 지금하고는 조금 엇갈리고는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구조적 접근법이 있고 개념적 접근법이 있었습니다. 구조적 접근은 이건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다차원적으로 1950년대 후반 한 1960년대까지 주류를 이루었던 거죠. 이건 인지적인 요소, 감성적인 요소, 행동 요소. 이게 1차원, 2차원, 3차원 같이 이게 첫 번째 차원, 두 번째 차원, 세 번째 차원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으로서 접근한 거죠. 태도를 갖다 연구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 개념적으로는 아예 그냥 하나의 태도를 갖다 단일 차원으로 태도는 뭐다? 감정이다.
그러니까 그냥 개념으로 태도는 감정이야 이렇게 보는 개념적 정의. 이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럼 구조적인 거는 뭐냐? 다차원적에서 50년대 후반까지라 그랬어요. 응? 그래서 이건 인지적인, 감성적, 행동적인 요인으로 되는데 이 태도는 이 세 가지로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게 다차원적인 거다.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게 다차원적이다. 그럼 이 세 가지는 도대체 뭐냐? 인지적인 요소는 주관적인 지식이나 신념을 가리킨다. 나의 주관적인 지식. 이것은 지식이에요. 주관적인 거예요. 응? 완전 객관적인 거 아닙니다. 나의 주관적인 지식은 나의 주관적인 신념이 인지적인 요소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의 판단을 내릴 때,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식이니까 정보잖아요. 지식 이꼬르 정보니까 저런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자, 여기 예를 들자면 경주 불국사 석굴암 유네스코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 당연히 정보죠 이거는. 응? 우리나라 신혼여행도 제주도 가장 인기가 많다. 정보잖아요. 하나의 지식이죠. 응? 이러한 인지적인 요소가 하나가 들어가 있다. 일명 지식이나 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다음 감정적인 요소는 감정 말 그대로. 그래서 특정 대상물의 호의적인 비유적 어떤 긍정적 부정적 이런 느낌들. 호의적이냐 비유적 호불호 같은 거. 그래서 제주도는 따뜻하고 이국적인 분위기. 감정이죠.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의적인 태도가 형성됐다라는 거죠. 다음에 행동 의도적인 요소죠. 대상에 대한 특정한 행위, 방법, 행동 가능성, 행동 의도인 거죠. 의도. 나는 제주도 여행하고 싶다. 나는 여름 휴가에는 디즈니 월드를 방문하고 싶다. 디즈니 월드는 어디 있죠? LA 있는 거 아니죠? 저 밑에 어디 있어요? 저 밑에 저기 워싱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남부 지방에 있습니다. 서부 지방에 있는 거 뭐냐? 디즈니 월드가 아니라 디즈니랜드죠. 디즈니랜드. 디즈니 월드는 테마파크가 4개나 있습니다. 테마파크 4개가 있고 되게 커요. 여기서는 3박 4일만 지내도 충분합니다. 그럴 정도로. 디즈니 저 뭐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즈니랜드는 여러분들 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시시합니다. 백설공주 나옵니다. 아셨죠? 자, 하여튼 잠깐 딴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행동은 난 무엇을 하고 싶다, 여행을 떠나고 싶다. 이 세 가지가 합쳐서 구조적 접근법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태도 구성은 이 세 가지다라고 하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서는 이제 그렇다면 단일 차원인 거죠. 이거는 제가 개념적인 거잖아요. 즉 태도는 주관적인 감정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단일 차원에서는 보게 되면 아까 말씀했던 인지, 감정, 의도를 갖다가 인지는 하나의 신념으로 본 거죠. 신념. 주관적인 지관의 신념. 의도는 뭐다? 행동 의도로 본 거죠. 행동 직전에 일어나는 하나의 행동 의도로서 판단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뭐냐? 태도는 뭐다? 태도는 감정이다. 그래서 그때 신념은 태도의 선행 요인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고 의도는 태도의 결과 요인인 거예요. 태도의 선행 요인, 태도의 결과 요인, 즉 인과관계가 있다. 태도의 선행 요인으로서 성공해야 감정이 생기는 거고 또 감정이 생겨야 결과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는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뿐이지 태도는 감정이다라고 하는 개념적 접근법은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두 차원은 방금 얘기했듯이 둘 다 한 거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느낌으로서 태도는 일단 개념화 시킨 거는 동일하지만 이것의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단일 차원로는 서로 요소들 간의 인과관계가 형성된 거지 같은 건 아니다. 응?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다차원 중에서는 인지는 하나의 지식으로서만 봤지만 단일 차원에서는 인지는 신념이다. 응? 개인이 갖고 있는 하나의 신념이다. 지식하고 신념은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신념은 주관적인 거가 강하고 지식은 보다 객관적인 게 되게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로서 인지를 받지만은 그렇지 않고 단일 차원에서는 인지는 신념이다. 주관적인 어떤 하나의 신념이다. 신념이 형성돼야 태도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서는 이제 ABC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 태도의 구성 요소로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념과 감성과 행동을 갖다가 어떤 게 먼저 형성이 되고 어떤 게 나중에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ABC 모델. 그래서 모델이 세 가지인 거예요. A 모델, B 모델, C 모델. 그래서 이 태도의 형성에 있어서 신념의 역할들을 되게 중요시 여겼다. 신념이 먼저 형성이 된 거냐, 신념이 나중에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감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태도가 어떤 식으로 먼저 형성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념이 그 역할을 중요시하는 신념으로 인해서 태도가 확실하게 생기거든요. 신념이 없으면 태도는 안 만들어진다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A의 역할은 뭐냐? A 모델은 뭐냐면 신념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신념, 감정, 행동으로 이동된다. 그래서 인지적인 정보 처리에 기초한 태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관여 제품에 주로 적용되는 건데, 이 고관여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관심이나 나와 관련된 연결의 정도가 되게 많은 거, 상당히 중요한 거, 나하고의 어떤 상호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 연결의 강도가 센 거, 이게 고관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고관여 제품의 특징들이 있죠. 고관여 제품을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하죠. 많은 정보를 얻는 거죠. 많은 정보, 좋은 정보. 그래서 많은 정보, 좋은 정보들을 얻다 보니까 인지도가 좋아지는 거야. 좋아지면서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점이 있네. 그러면서 호의적인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호의적인 감정이. 그러면 구매가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 감정, 태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거는 고관여 제품이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B 모델은 뭐냐면 신념인데 행동을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즉 감정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야. 신념인데 이건 저관여 제품이에요. 저관여 제품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저관여 그 상황에 벌어지게 되면 정보 탐색이나 이런 걸 안 한다 그랬죠. 감정은 그런 탐색들 별로 잘 안 한단 말이야. 일단 갈증, 콜라가 갈증에 좋다라는 광고나 자극을 많이 받단 말이야. 하나의 지식이고 정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갈증을 느끼면서 그냥 콜라를 확 마셨더니 정말 갈증에 좋은데 라고 호의적인 감정이 형성이 나중에 된 거예요. 호의적인 감정이 나중에 형성된 거죠. 행동을 먼저 취한 거야. 행동을 먼저 취하고 감정이 나중에 생긴 거예요. 갈증이 좋다라는 그 신념 정보들이 쫙 있어서 가지고 내가 한번 겪어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먼저 행동을 취한 거야. 정말 갈증이 좋은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셨더니 갈증이 좋아. 그래서 형성된 거다. 이게 비모델 형성 상태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의 행동력 학습은 아주 강화된 거죠. 완전 세게 받은 거죠. 남들이 하는 신념이 있었고 행동을 그동안에 하나 안 해봤는데 행동을 해보니까 정말 괜찮아. 그럼 나의 호의적인 태도가 행동적으로 학습을 해버려서 강화가 되어봤다. 이번엔 거꾸로 감정이 먼저 생긴 거. 그런데 이거는 감정적인 충동에 의해서 혈중 광은 다음부터 포스터나 이런 걸 보게 되니까는 뭐 좋은 거 나쁜 걸 떠나서 정말 저거 마시면 나의 갈증이 확 풀릴 것 같아. 그래서 먼저 먹어버려. 갈증을 느껴서 그냥 포켓을 먼저 마셔버린 거죠. 그랬더니 신념이 아예 나중에 형성이 된 거죠. 갈증의 포카리스트가 최고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갈증 날 땐 뭐예요? 바로 그 신념에 따라서 포카리 스웨트를 마시게 되죠. 좋은 감정이 형성이 된 것이니까 처음에 그냥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소비를 한 거예요. 충동 소비와 같은 감정에 기반해서. 그래서 이런 쾌락적인 소비에 기반된 어떤 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 자극을 그래서 그런 자극들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신념 정보를 떠나서 저걸 먹으면 갈증을 해소시킬 거다. 저걸 먹으면 나의 욕구를 충족합니다. 나의 행동이 바로 저 행동을 하게 되면 내 욕구 충족할 거다. 어떤 탐색과 있나 정보를 찾는 건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태도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이러면 태도거든. 금방 이제 태도가 형성되는 영향을 미치는 거고 태도가 어떤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러면 태도의 특성은 도대체 뭐가 있냐?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대상이 존재한다. 대상이 당연히 존재하죠. 유형이 됐든 무형이 됐든 제품이 됐든 서비스 당연한 거죠. 대상이 존재하고. 다음에 방향성이 있다. 어느 방향? 갈증을 느낀다. 나의 태도가 형성됐단 말이야.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먹을지 포카리 스웨트를 먹을지 2%를 먹을지 콜라를 먹을지 방향이 정해졌죠. 그 다음에 그 강도도 인정. 나는 무조건 갈증을 느끼면 콜라 마실 거야. 그 강도라는 게 있죠. 어떤 친구는 무조건 갈증 나면 뭘 한다.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결정이 난 거죠. 다음에 일관성. 이건 한번 결정이 나면 지속적이다. 변화되기가 되게 힘들다. 지속적인 거죠. 변화되기가 되게 힘들다. 그래서 태도 변화가 잘 안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상이 존재하고 방향성이 있고 강도도 당연히 가지면서 일관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학습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금방 태도는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그랬는데 이건 학습을 한다는 건 뭐예요? 태도는 후천적이다. 그래서 태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후천적으로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즉 신념의 변화를 내가 끌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마케터들은 이 태도의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마케터들이 주목을 한다. 태도가 변화가 되면 그 다음으로써 일관성 있게 가게 되면 변화가 되었는데 그게 과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완전히 다시는 그건 안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관제 이 태도는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학습을 통해서만 형성됐잖아요. 학습을 통해서 변화되기도 하고 후천적으로 되지만 관찰이 불가능하다. 관찰이 불가능해요. 태도는 행동 관찰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 행동에 통해서 행동을 관찰하는 거죠. 행동을 관찰해서만 태도를 예측할 수 있다. 태도는 사회시적이고 심리적인 거잖아요. 심리적인 건데 어떻게 그걸 관찰을 해? 계속까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도를 예측한다. 뭐를 통해서? 행동 관찰을 통해서. 다음에 이 태도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태도의 가장 준 특성. 태도는 행동으로 표현한다. 태도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죠. 태도는 행동을 유발하는 거고 태도로 행동은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거죠. 그래서 마케터들이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왜? 태도가 좋은 호감적인 태도가 형성이 돼 있다면 그 다음엔 행동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구매 행동을 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거죠. 구매 행동으로서.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태도, 행동 유발이다. 그래서 태도의 정리를 하게 되면 대상이 존재를 하고 방향성 강도를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학습이 되고 후천적이다. 그다음에 관찰이 불가능해서 태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관찰을 한다. 그다음에 행동을 유발을 한다. 그래서 마케터들이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태도다. 그래서 태도를 연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태도의 특성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여러분 우리가 볼 건 이제 태도를 우리 특성을 살펴봤잖아요. 태도의 특성을 살펴봤으면서 그 태도를 왜 특성을 우리가 살펴봤냐? 이런 태도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필요성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중요성, 태도를 이해하는 것 중요성을 한번 살펴볼까? 그 이유, 어떤 태도를 우리가 연구하는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 개인 행동을 갖다 예측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태도를 잘 알고 있으면. 근데 사실 우리가 태도는 관찰이 불가능하다고 조금 전에 특성상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뭘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행동을 관찰하면서, 행동을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태도를 갖다가 형성 과정이라든가 태도의 변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뭐다? 그러한 데이터들을 갖고 있게 되면 태도를 갖다 행동을 갖다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도, 왜? 태도가 결국엔 뭐죠? 태도가 행동 의도로 들어간다 그랬죠. 태도의 후행 결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결국엔 행동을 갖다가 이행하는 원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두 번째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수행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신념의 우리 그 ABC 모델의 그 신념, 감정,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고관여 제품에서는 신념을 갖다가 뭘 한다? 변화 유도를 한다는 거죠. 고관여 제품들은 정확한 정보, 객관적인 정보, 유익하고 편리한 정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 가치가 되는 정보 이런 걸 갖다가 전달함으로 인해서 그 신념이 변화가 돼야 감정이 변화가 된다. 감정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죠. 감정 평가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게 그 태도의 뭐다? 형성 혹은 태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의 변화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고관여 제품에서는 신념을 변화할 수 있는 정보 전달, 지식 전달을 주로 해줘야 되는 거가 되겠죠. 저관여 제품은 뭐예요? 특징이 몰입이 약하거나 자아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이 없고 감정적인 어떤 애착이 없는 거죠. 어떤 습관적으로 우리가 관여도에서도 얘기했지만 저관여 제품에서는 다 그러한 정도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태도 변화가 아주 쉽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브랜드 전략, 즉 호감을 갖다가 가질 수 있는 그 브랜드에 대한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전략을 펼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스타 마케팅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관여 제품이 오히려 더 스타 마케팅에 또 잘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여튼 태도 변화가 되기 쉽기 때문에 호감이 가는 브랜드로서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이러한 이점을 줄 수 있는 것이 태도에 대한 이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태도는 시장 세분화의 기준의 역할을 해준다. 시장 세분화라는 건 우리가 여러분이 세그멘테이션, STP 전략, 마케팅 전략 중 가장 기본적인 거죠. 스와트 분석에 따른 STP 전략을 했을 때 이 세그멘테이션 보통 성별, 연령별인 서로가 좋아하는 것, 중립적인 것, 비호감적인 집단은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죠. 관찰을 통해서 어떠한 태도가 형성이 됐는지 어떤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더 구분을 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한다? 이용 고객, 잠재 고객, 비고객 이런 것 갖다가 구분을 해서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엔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 신념이 변화가 된다. 신념이 변화가 된다는 소리는 뭐예요? 태도가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 태도가 변화된다. 이 신념이 변화가 되면
태도, 우리가 감정평가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태도라는 것이 태도도 변화가 되잖아요. 태도가 변화가 되면 행동에도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행동의 변화는 뭐예요? 여과의 변화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어떤 다른 행동을 하지 말고 우리는 어차피 관광 전문가로서 여러분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가 활동, 즉 레저 활동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겠죠. 행동의 변화는 그 뭐예요? 여가 활동의 변화죠. 그러니까 여가 활동의 변화가 된다. 글쎄 개인은 휴가 형태가 변화가 되니까 거기에 이제 트렌드 보통 일반적으로 따라가는 형태가 많이 되겠죠.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 한 5, 6년 전서부터 거의 뭐 5, 6년 전은 좀 더 됐겠다. 한 10년 전부터 나왔던 것들이 캠핑이었죠. 캠핑 저도 어차피 그 트렌드들에서 캠핑을 갖다 그 비싼 저것들을 갖다 다 사가지고 결국에는 많이들 써먹지 못하고 한 3년 써먹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여튼 여기엔 또한 뭐가 있을 수 있냐. 기업에서는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 즉 활동의 변화 이거는 뭐냐면 비즈니스 활동을 우리가 비즈니스 사업 즉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그 여러분 책자에 좀 자세하게 어떤 예를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그 이미지만 갖고 왔는데 신념이 변해가는 그 태도가 변해가고 그 직장에 대한 개념 엑스테드 진출 여성의 사회 참여들이 쫙쫙 늘어나는 마당이 되니까 예전에 럭셔리 여행들이 지역 탐방 자전거, 특급 호텔 쿠킹 클래스, 명사와의 신한 미술팀 경매 이런 데로 TV 보던 사람들이 온라인 옮겨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시간 고비용, 저시간 저비용인 투어에서 고시간 저비용, 저시간 고비용으로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여가 활동이 변해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우리가 환경이 변해가죠. 첫째, 주변의 환경, 시간, 소득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자연을 재발견하는 친환경, 에코투어리즘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 혁신, 테크놀로지가 되니까 여행 자체도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건 되는데 개인 소비자 행동이 이런 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 행동도 변화가 되는 거죠. 경계가 모호해지는 여행도 다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IT의 발달로 인해서 경계가 되게 모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휴가지 가서도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그 다음에 또 아예 전문화가 돼가는 경우도 있죠. 여가를 갖다 즐기는 것도 아예 전문화돼가는 자기 자신을 개발화시키는 것도 되게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가 활동이 이제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소득도 증가가 되다 보니까 나도 전문화가 돼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종종 이런 일도 많이 생기죠. 취미생활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이런 일들도 종종 발생이 된다. 그래서 개인화가 돼간다. 그래서 글램핑이라든가 지역의 재발견, 단기적으로 아예 시간 저기다 들어가니까 장기 휴가도 많이 늘어난다. 그럼 여기에 따른 비즈니스도 사업의 기회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업의 기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장 여행 상품에 가장 최근에 몇 년 전부터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한 달 살기 체험. 해외에서도 그 점점 늘어나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국내에서는 제주도가 먼저 필두로 시작을 해가지고 한 달 살기 체험이 생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해외에서도 그게 생기고 있다. 특히 겨울에 대한민국이 좀 춥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신 은퇴자들,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따뜻한 여름에 남쪽에 동남아 지역으로 가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물가가 비교적 저렴한 곳에서 한 달 혹은 두 달 혹은 세 달까지. 왜? 비자가 세 달까지는 우리가 체류할 수 있게 돼 있죠. 비자 없이. 그런 걸 이용해서 장기간 휴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니까는 여행 상품도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어떤 사람 같은 새롭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여기다가 골프까지 엮은 거죠. 한 달 동안 골프 리조트에서 생활하게 만드는 프로그램. 그래서 그 골프장을 아예 인수를 해요. 그러니까 아예 산다는 게 아니라 렌트를 해버리는 거죠. 골프장을 렌트를 해가지고 아예 강남이라든가 이렇게 골프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일을 벌릴 수 있다는 거죠. 아셨죠? 이런 기회들도 생긴다. 이렇게 이제 태도에 하다 보면 우리가 태도의 이제 기능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기능. 그러면 이렇게 태도가 신념이 변화돼서 태도도 변화돼서 행동이 변화되는데 그럼 태도의 기능에 여기서 이제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도가 할 수 있는 게 실용적이고 가치 표현적이고 자아방어적이고 지식적이다. 이런 네 가지 정도의 기능이 있는데 이걸 한번 볼까요? 실용적인 기능은 어떤 혜택이나 편익을 주는 거죠. 혜택이나 편익을 주다 보니까 호의적인 태도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패스트푸드의 가장 혜택과 편익은 뭐예요? 편리함이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함. 사실 처음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맥도날드가 처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는 과연 한국에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점이 되게 많았어요. 왜? 대한민국은 음식 문화가 어떤 문화였죠? 음식 문화가 습식 문화예요. 국이 항상 따라다니는 국물이 항상 따라다니는 그런 습식 문화, 촉촉한 그런 습식 문화지만 이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는 거의 다 건식 문화예요.
사실 건식문화이기 때문에 거기 항상 콜라 사이다라는 이런 탄산음료가 따라가게 되는 거죠. 몸에 썩 좋지 않다는 이런 탄산음료가 따라가게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맥도날드 본사 측에서도 대한민국 시장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권고가 있었지만 그걸 갖고 들어오신 한국 분께서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는데, 하여튼 그건 비즈니스 목적이고, 어찌됐건 이거는 자리를 잡았어요. 돈을 벌고 한 거는 그건 비즈니스 문제가 되지만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이유는 편리하고 시간 절약 때문에. 이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는 편리하고 시간 절약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자리를 잡게 됐다. 즉 맥도날드의 호의적인 태도가 형성이 됐다. 그렇지 않았었던 문화였지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가치 표현적인 거죠. 가치관이나 상징성을 나타내는, 그래서 호의적인 태도가 이라는 거죠. 나의 가치관, 나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신념하고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죠. 나의 자아 개념을 갖다가. 그래서 어떤 럭셔리 마케팅들이 많이 적용을 시켰다. 10년 전부터 이거를 갖다 적용시키는 마케팅 전략, 특히 광고 전략 중에 하나 참 재밌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 봐볼까요? 요게 2009년 10년도에 막 그 대한민국 그 현대자동차가 럭셔리하게 프로그램을 했던 겁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잘 보셨어요? 즉 그랜저 광고처럼 나의 가치관을 갖다가, 나의 신분을, 나의 가치를 갖다가 나타내 주는 이런 광고. 그때 당시에 그 그랜저는 정말 잘 팔렸어요. 매출이 정말 좋았거든요. 저 광고가 제대로 먹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 태도의 기능, 즉 그랜저에 대해 호감 가는 거, 사실은 럭셔리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랜저는 지금 제네시스보다도 더 좋은 차로 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기가 좀 꺼렸었지만은 저렇게 저런 전략을 펼쳐가지고 상당히 호감도가 높았던,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랜저 참 많이 타고 다녔었던, 그래서 매출의 전력이 올라갔었던 적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서는 자아 반응적 기능이라는 거죠. 자아 반응적. 요거는 그 소비자들의 그 내적 갈등을 해소시키는 기능이에요. 내적 갈등을 해소시키는 기능이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적 갈등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제품을 소비해요. 이건 약점을 드러나는 제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회피하고 약점을 감춰주는 거를 갖다가 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저거죠. 이렇게 스트라이프 무늬 그 옷을 입는 사람들은 약간 좀 무게감이 나가는 분들이 스트라이프를 갖다 입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럼 좀 더 내가 날씬하게 보이고 싶어서 이런 식이 된다요. 좀 남성다운 옷을 입고 싶어서, 남성다움을 표현하고, 나는 남자답지 보이지 않으니까 남성다움을 좀 표시하기 위해서. 다음에 어떤 매력적인 관광지, 즉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일본이라는 동네가 정치적인 문제만 벗어난다라면은 관광적인 매력은 괜찮게 갖고 있어요. 특히나 어르신들한테는 가깝죠, 온천이죠, 피로 풀어주죠, 새로운 음식과 여행을 떠난다는, 일상을 탈출하죠. 요 60대 이상들한테, 또 젊은 여러분들한테도 나름대로 그 소구점들이 있는 게 일본이다. 비용 그렇게 비싸지 않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안 가게 되는 거죠. 왜? 나 자신의 내적 갈등을 갖다가 가게 되면 저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가게 되게 된다. 그래서 노재팬 운동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 거기를 가고는 싶지만은 그거를 갖다가 내적 갈등에서 발생되는 것들 해소시키기 위해서 안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용하고 차라리 다른 데를 그때는 이제 피하게 된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지식 기능이에요. 수없이 많이 대량으로 떨어지는 주변에 그 발생이 되는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걸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다량의 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평가를 내려가지고 판단하는 기능을 준다. 그래서 어떤 제대로 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태도의 기능들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태도의 기능들을 가지고 그 광고를 하는 메시지를 갖다가 몇 가지를 뽑아왔어요. 책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실용적인 기능, 치아. 이거는 미백이죠. 미백이라는 걸 갖다 좀 더 강조, 소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치 표현적인 청량음료, 젊은이들이 마시는 콜라라는 점을 갖다 좀 더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젊은 사람들이 마시는 게 콜라다. 그러니까 그거에 일단 강조. 근데 난 젊으니까 콜라를 마시게 만든 거죠. 자아 방어죠. 남성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 말보로 담배가 항상 남성적인 막 광고를 하죠. 무슨 광고죠? 말 타고 가면서 쫙 빨간 말보로 레드인가요? 이런 담배를 피면서 남성적인 것을 강조시키는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지식적인 기능, 청량음료, 세븐업, 카페인이 없다라는 걸 다 소구한다는 거죠. 이건 지식이잖아요. 그때 지식으로서
소구하는 이런 기능을 갖게 해주는 것이 있다. 그래서 태도의 기능은 이렇게 실용적, 가치 표현적, 자아 방어적, 지식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의 기능을 갖다가 하게 되고, 그럼 태도가 조금 전에 이제 신념, 신념 태도, 그래서 신념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광고 메시지도 낼 수도 있고 그런 기능도 갖고 있고 했을 때 이 신념과 태도의 형성 관계를 하는 모델들이 있어요. 이 모델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모델들 가장 대표적인 모델들이 이제 다속성 모델인데, 왜 속성을 하나만,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하나만 평가 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 속성을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부각되는 좀 나타나는 부각되는 그런 신념을 갖다가 나한테 이제 형성을 딱 시켜버리면서 태도를 형성시키는 거죠. 나의 그 부각,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부각된 것만, 내가 필요한 것만, 나한테 중요한 것만 신념으로서 부가적인 형성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걸로서 태도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다속성인 거죠. 다속성 태도 모델 크게 PC바인가 속성 만족도 중요도 모델이 있고 이상점 모델이 있지만은 이 속성의 만족도 중요도는 PC바인에서 나중에 그 신념의 중요도, 다음에 속성의 중요도, 이런 걸 갖다가 신념의 강도를 갖다 만족도라고 표시를 했고, 그다음에 그 속성의 중요도를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속성 만족도 중요도 모델은 굳이나 표현 우리 안 살펴봐도 되고, 그래서 PC바인과 이상점 모델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PC바인 태도를 예측하는, 태도의 변화나 태도의 형성을 갖다 예측하는 모델이에요. 요것은 이제 뭐냐면 이 수식어를 표현하게 되면 태도, 속성된 거죠. 이 속성된 신념, 속성, 부각된 신념, 속성들 중에서 부각된 것에 대한 신념과 그 속성들에 대한 평가를 한 거예요. 내가 수없이 많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그렇지만 내가 부각하는 신념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각한 신념이 있고, 그 다음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평가를 또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합쳐서 내온 거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수식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신념의 강도입니다. 자, W 호텔은 내 주관적인 거죠. 신념은 주관적인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W 호텔은 질문이 이거예요. W 호텔은 디자인이 화려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 화려하다. 이거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지식이 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W 호텔을 여러분들이 보고, 근데 이제 제품을 본 거죠. 이번엔 호텔의 경우는 더블 호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호텔을 봤을 때 디자인이 화려함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그건 제품의 속성 평가예요. 디자인 좀 중요하긴 하지만 매우 중요하지는 않고 한 이 정도 살짝은 중요해. 이런 식으로 이제 속성 평가를 내리는 거죠. 제품의 속성 평가. 그 위에 질문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주관적인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신념의 강도를 평가를 한 거예요. 이 두 개를 갖다가 합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보게 되면 속성 평가, 디자인이 화려한 거 중요한가? 아, 중요하다. 접근성인 거 중요해. 플러스 2점. 가격은 1, 주차시를 1,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디자인이 화려하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디자인. 그랬을 때 W 호텔, L 호텔, K 호텔들을 한 거죠. 그걸 때 이제 점수를 매겨본 거야. 이걸 갖다 곱해서 보니까 W 호텔은 8점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의 속성 평가 여기 가중치를 설정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안 평가 내릴 때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속성 평가에서는 우리가 가중치를 그래서 설정을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그 가중치를 설정하듯이 이 각각의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이렇게 내린다. 그리고 실제적인 호텔들을 평가를 해서 우리가 곱해서 점수를 낸다라고 보시면 대안평가 중에 한 방법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PC바인의 태도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어려울 점은 없어요. 두 번째 이제 이상점 모델이에요. 이상점 모델의 포인트는 뭐냐면 괴리. 괴리가 있냐 없냐. 뭐하고 나의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가 있냐 없냐. 그래서 괴리가 없는 0점이 나올수록 좋다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이건 괴리를 따지려니까 여기 절대값을 따지게 되죠. 절대값을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빵점이 나올수록 0점이 나올수록 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괴리가 없을수록 보다 우호적인 평가가 나온 거고, 그런 호의적인 태도가 형성이 된다. 이게 이상점 모델입니다. 아까 PC바이는 각각의 속성의 중요치, 가중치를 평가를 내리고, 내가 그 호텔을 또 평가를 내려서 곱해가지고 어떤 점수를 뽑는다. 그러면 이상점 모델은 이상점하고 이상 포인트하고 나의 현실과 괴리가 없는 거, 0으로 다가도는 게 이상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를 갖다가 사례를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자, 디자인이 화려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고객은 뭐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주차 시설은 가장 미비하게 본 거죠. 이랬을 때 이상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이 화려한 거는 한 4 정도 줘야 되지 않냐. 접근성이 한 건 2 정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봤더니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쫙 했더니 24개 나온 거죠. A 호텔은. 그럼 이거는 상당히 수준이 자기 나의 이상점에 맞지 않다라고 보면 이건 절대값이잖아요. 그 4 빼기 5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지만 결국은 2점이 된 거고 여기서는 2 빼기 6은 4니까 4, 4, 16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3 빼기 5는 2죠. 2, 3은 6이 나온 거고요. 여기 1 빼기 1은 0이죠. 그럼 여긴 빵이 나온 거죠. 이거 다 더하면 몇이다? 24가 나오죠. 22, 24 이런 식이 되는 따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찾아놓은 건 그 차액만을 갖다가 우리가 차이만을 그래서 이상점하고의 괴리를 갖다 조사하는 것이 이상점 모델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모델을 가지고 뭘 여러분들 할 건 아니고 이렇게 PC바인 모델과 이상점 모델이 있구나. 이게 태도를 갖다 예측할 수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죠. 하나는 제품의 속성을 따져서 또 하나는 이상하고 좀 내가 원하는 이상되는 그 레퍼런스 중심이 되는 이상이 되는 기준과의 괴리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라는 이런 모델이 이상점 모델이죠. 이런 모델 다속성 예측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모델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다속성 모델의 그 한계점이 살짝은 있습니다. 왜? 제품의 속성만을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품의 속성만을 가지고 따진 거죠. 원래 사실 보게 되면 소비 상황이 변화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죠. 그랬을 때 태도 그 변화를 갖다가 소비 상황이 변화가 되면 태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간단하게 나는 일본을 원래 다음 달에 가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 일본을 가기로 했지만 어떻게 해요? 후쿠시마가 빵 터졌어요. 내가 가는 호텔이 후쿠시마에 있지 않지만 그냥 원자력 그 발전소가 터짐으로 인해서 원자력 방사능의 피해를 볼까봐 일본이란 나라 전체를 지역에서 배제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황이 변화되는 걸 갖다가 이 다속성 모델은 반영하지 못한다. 결국 또 시간적인 차이도 마찬가지죠. 태도 형성하는 시기하고 행동하는 시기, 즉 구매하는 시기와 소비하는 시기가 차이가 난다. 이걸 갖다 역시 반영을 이것도 결국은 상황의 변화죠. 상황의 변화가 된 거죠. 다음은 충동 구매를 이해를 못하죠. 충동 구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소비 행태가 아니죠. 감성적인 거죠. 즉흥적인 감성에 따른 소비 행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건 제품의 속성을 평가를 내려서 하는 거지만 감성적인 이 충동 구매니까 반영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또한 의사결정 따라 타인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죠. 타인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어딜 목적지 여행지를 결정할 때라도. 그러나 그러한 것도 여기에는 이 다속성 모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태도와 행동이십니다. 태도와 행동을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